롱타임 노씨 안녕하세요. 무비썸 22회 시작합니다. 저는 박지선이고요. 네, 저는 이동진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글쎄 네. 말이에요. 근데 네. 처음으로 지금 한 3주 만에 뵙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동안 저기 송우진 씨 지분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좀 네. 초조합니다. 네, 아니에요. 저희 댓글 보니까 도대체 박지선 씨가 왜 빠진 건가요? 이런 막 그 팬들의 열화 같은 그 항의가. 박예솔님 왜 너댓분이 아니요, 한 17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이름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나나님, 박예솔님 네. 이렇게 저를 찾아주시고 예솔아 잘하고 있어. 네, 저희가 사실 뭐 격주가 원칙이긴 하지만 그 영화에 따라서 또는 이제 일정에 따라서 예, 이렇게 시사의 일정.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옷도 일단 이게 갖고 계신 그 스펀지밥 아이템 3,764분의 1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좀 화사하게 좀 하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영화가 영화인지라 영화 보니까 또 어린 아역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때 이후로 가장 밝은 옷, 집에서 가장 밝은 옷 한번 꺼내입고 왔네요. 자, 이제 가려진 시간 우리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 참 많이 11월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했던 작품이에요. 어떠셨어요? 어제 막 보셨잖아요. 어제 봤어요. 어제 봤는데 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은 독특하다. 설정 자체가 예. 네.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가려진 시간을 보면서 덜 좋아하실 분은 있을 수 있는데 이 영화 보고 막 싫어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한국 영화, 올해 특히 영화들이 이제 굉장히 개성이 강한 영화들 나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곡성 같은 영화, 아이고 아가씨 같은 영화, 네. 그다음에 또 아수라 같은 영화. 한마디로 좀 영화들이 다 센 영화. 셌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좋은 작품도 있고 뭐 사람에 따라서 갈리는 영화들도 있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가려진 시간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보면서 오랜만에 화면을 보면서 막 이렇게 안 봐도 되니까 좋더라고요. 순수하죠 영화가. 네. 그러고 뭐 우리 강동원 씨가 나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강동원 씨는 뭐 일종의 뭐 저기 네.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요. 동원 강동원 씨요? 씨는 네. 진짜 제가 그때도 한번 그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배우들 뵙는 게 사실 제 직업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수많은 배우들을 뵀는데 강동원 씨처럼 비현실적인 배우는 없었어요. 비주얼 자체가. 네. 봤을 때 그 당시에 사진을 찍을 때도 이 사진 찍는 기자가 풀샷이 안 나오네 하다가 계속 뒤로 가다가 벽에 부딪힌 경우가 있어요. 와. 그 정도로 실제로 강동원 씨를 보면 뭐 비율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외계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죠, 확실히. 그래서 이 판타지 드라마라는 장르에 저는 강동원 씨 비주얼이 딱 만나니까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분을 대체해서 누가 딴 분이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안 떠오르더라고요. 20대 배우들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박보검 씨 같은 사람이어도 잘 어울렸을 것 같은 부분이 우리 보검이를 제가 깜빡했네요. 네.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있네요. 이 배우는 네. 뭔가 보검이가 있네요. 네. 보검 2는 아예 그냥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시는군요. 보검이. 너무 디폴트라서. 근데 사실 이 배역이 굉장히 캐스팅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외모가 주는 양면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아주 강한 그런 배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지금 연기 잘하시는 많은 분들. 근데 영화의 이제 후반부의 주인공이 소아성애자냐 아니냐 이런 걸로 또 이제 막 논란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영화를 보면서 부담스러우면 안 되거든요. 적어도 영화 속에서 설정하고 달리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건 성인인 남자 배우와 굉장히 나이가 적은 여자 배우의 사실은 둘 다 어린애지만 그런 사랑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좀 캐스팅이 좀 복잡하게 됐어도 보는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런 면에서 강동원 씨의 캐스팅은 뭐 신의 캐스팅이다. 네. 안 그러려고 그러고 봤는데 강동원 씨 나오는 부분에서 저도 모르게 막 비실비실 웃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야지 마음 먹었는데 네. 시시비실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죠.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봤네요. 네. 또 그리고 이제 강동원 씨한테 제가 이제 굉장히 물론 연기력도 굉장히 좋지만 특히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너무 성실해요. 성실해요. 네. 예를 들어서 하정우 씨, 황정민 씨, 그다음에 강동원 씨 이런 분들은 열일한다. 영화를 많이 찍잖아요. 그리고 또 연기력도 좋잖아요. 그리고 영화도 잘 되고. 바로 직전에 했던 두 편의 영화 검은 사제들이 500만이 넘었어요. 그리고 검사회장. 네, 그다음에 그 직후에 만들었던 검사회전은 9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흥행 파워도 지금 거의 절정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우리 지금 열일하고 있는 강동원 씨가 나오는 네. 가려진 시간 제가 네네. 스토리부터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강동원 씨 얘기를 하느라고 네네네.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습니다. 네. 네. 작은 섬에 소년과 소녀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숲속의 비밀 공간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며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가죠. 나 좋아해? 어느 날 소년을 포함한 친구들이 실종되고 마을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환호도 자영읍에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한 명이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있던 소녀 앞에 낯선 어른의 모습으로 변한 소년이 홀로 나타나는데요. 수린아, 멈춰진 시간에 갇혀 어른이 되었다는 소년. 그 말을 믿어주는 건 오직 소녀뿐입니다. 머리 자르니까 옛날 얼굴이 있는 것 같다.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소년을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하며 쫓기 시작하죠. 과연 소년과 소녀에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너만 내가 나라는 거 알아주면 돼. 특별한 시간을 넘나드는 감성 판타지 오늘의 무비썸 가려진 시간입니다. 네네. 강동원 씨 얘기를 좀 더 해도 될까요? 아이고 뭐 2시간 동안 해도 나는 쫓죠 뭐. 우리 사실 이 동원 영화를 씨.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도 그 가장 많은 어떤 일단 보기 전에 가장 큰 동의는 뭐 강동원 씨가 아닌가 싶고. 아무래도 그 메인 포스터에 샥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강동원 씨 모습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극장으로 가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보면 사실은 강동원 씨의 비중이 제일 높진 않잖아요. 더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신은수 양이라고 그 그렇습니다. 분이 제일 높은데 한 네. 영화 중반 이후부터 나오세요. 강동원 강동원 씨는. 씨는. 아, 이것도 스포일러인가? 스포일러 아니죠. 예, 본인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나 중반 이후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터뷰.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미리 네네네. 안내를 해주셨군요. 근데 강동원 씨가 이제 연기 바깥에서도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좀 두드러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인 감독이랑 가장 많이 작업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3편의 영화 검은 사제들, 그다음에 검사회전, 그리고 이번 영화도 엄태화 감독의 2번째 영화이긴 한데 엄태화 감독 바로 직전 영화가 잉투기라는 사실은 이렇게 메이저 영화는 아니었죠. 독립 영화였었죠. 그렇게 따지면 그 감독의 어떤 것에 이렇게 얹혀가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이미지하고 달리 강동원 씨를 직접 만나보면 굉장히 단단한 사람입니다. 아, 보이는 이미지는 어떤데? 보는 이미지는 순정만 하잖아요. 이렇게 말해서 컬럭컬럭하면 무명천에 피 묻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근데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굉장히 남자다운 성격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터프한 사람은 아닌데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의지가 굳고 굉장히 주체적인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약간 상남자스러움이 맞습니다. 보여요. 뭐 있어요. 슬쩍슬쩍 어떤 인터뷰나 이런 거 볼 때 네. 약간 자세 이런 거에서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난 몇 년간 한국 영화를 본 관객들 입장에서는 강동원 옷 갈아입히기 쇼를 본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죄수복을 입어도 멋지고 그다음에 제복을 입어도 멋지고 직전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꽃거지로 나오잖아요. 초반에. 약간 머리도 장발에 약간 그쵸. 부슬부슬해가지고. 왜냐면 혼자만 그 숲속에서 산속에서 그런 세월들을 살았으니까. 괜히 모델 출신이 아니죠. 네. 중간에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이제 대사 2가지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하나는 아직 너는 30은 안 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신은수 양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또 제대로 클로즈업을 영화가 딱 잡아줍니다. 근데 그럴 때 얼굴이 사갔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강동원 씨 나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직 30은 안 됐다는 얘기하고 클로즈업을 딱 잡는데 자랑스럽게 그 얼굴은 진짜 그렇게 보인다는 거. 또 하나는 이 꼬마였을 때 어린 성민이가 키가 185쯤은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바라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둘이 키스하는 장면에서 뽀뽀라고 하죠. 네. 키스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죄송한데, 선생님. 네네네. 예, 뭐 보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나오면 진짜 사람들이 너무 순수한 뽀뽀였어요. 알겠습니다. 예. 뽀뽀 장면, 뽀뽀 네, 장면. 뽀뽀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뽀뽀 장면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둘 중에 그 소년에서는 소년의 키가 조금 더 작잖아요. 근데 계단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 잘하면 이 정도 키가 되겠구나라고 이제 그 수린이가 말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풋풋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키도 역시 한 185쯤 되는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강동원 씨의 캐스팅을 염두에 뒀거나 아니면 캐스팅이 되고 나서 넣은 설정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시면 사실은 이 강동원 씨도 강동원 씨인데 아역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어디서 저런 아역 배우들을 데리고 왔을까. 올해 그런 영화들이 참 많았잖아요. 우리들. 네. 우리들에서의 아역 배우들이 진짜 탁월했었죠. 근데 약간 조금 다른 지점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들에서 그 친구들은 어색한데 좀 자연스러움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좀 능글맞은데 약간 어색함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에서 연기가 훨씬 더 사실적이라면 여기서의 그 배우들의 연기는 좀 더 장르적이죠.
그 다음에 그 신은수 양을 이제 영화를 보면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갖게 되는데 일단 얼굴에 화면 카드 이렇게 담기면 얼굴이 그 담겨 있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표정이나 정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참 막 산전수전 다겪은 얼굴 같기도 하고. 뭘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얼굴이 깊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효재 군이 상대적으로 이제 어른이 되면은 극 중에서 강동원 씨가 나와서 좀 가려진 면이 있는데 이효재 군의 연기를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가장 최근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는 사도에서 어린 정조역으로 나왔을 때 정말 폭풍 눈물, 너무 아이 같은 눈물 이런 거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에서의 이효재 군의 그 연기도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효재군 연기 제일 좋았어요. 네. 그리고 우리 효재군은 보니까 그 검은 사제들에서도 강동원 씨 아역 했었다면서요. 강동원 씨 그러네요. 아역이 지금 2번째래요. 전담이군요. 전담이에요 지금. 과연 185cm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그렇게 궁금하네요. 부담 주지 마세요. 아니 키 때문에 컴플렉스가 효재야, 아니, 있어가지고. 너 잘하고 있어. 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아니 쑥쑥 클 것 같아요. 얼굴이 갸름해서 네. 쑥쑥 클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참 묘하게 생겼어. 약간 소지섭 씨 얼굴도 있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로 어린 정조역을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러니까 실제로 어른이 된 정조로 소지섭 씨가 나왔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런 맥락도 있네요. 효재는 너무 부담스럽겠다 지금. 소지섭 씨 선택을 해야 돼. 아역하고 한쪽에는 강동원 씨 소지섭, 아역하고 그러는데 한쪽에는 너무 강동원. 부담스럽겠다. 효재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누나는 많은 거 안 바래. 건강하게만 자라. 누나한테 한번 좀 오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또 보고 나서 아무래도 저도 연기를 어찌됐든 하니까 보는데 강동원 씨 참 연기하기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캐릭터 자체가 그냥 어린 아이의 영혼이 들어간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어찌됐건 간에 멈춰진 시간 속에서 홀로 한 15년 정도를 산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린애 같이 연기해도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15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근데 순수함은 간직해야 되니까 야 이거 되게 표현하기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저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화 속에서 사실 이제 이런 연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 중에 한 편이 빅 같은 영화예요. 탐 행크스가 나왔던 탐 행크스의 빅에서도 소년이 갑자기 성인 남자가 되는데 그 소년이 13살이에요. 그리고 성인 남자가 됐을 때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니까 빅이랑 설정이 굉장히 비슷한데 그거는 근데 빅에서 탐 행크스는 13살처럼 연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13살인데 갑자기 30살의 몸을 가졌을 뿐 그 머리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 가려진 시간에서의 설정은 이 소년은 갔다 와서 13살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실제로 세월이 16년이 흘렀어요. 그랬을 때 이 강동원 씨 연기는 근데 약간 소년스럽게 13살에 가깝게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게 약간 의문이 들기는 해요. 다시 말해서 저 소년은 어쨌건 그 상대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어리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3살은 아니고 그런 면에서 강동원 씨 연기 톤에 대해서 흥미롭기도 하고 약간 갸웃거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빅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초반을 보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영화는 구니스라는 영화입니다. 구니스요? 네. 구니스에서 아이들이 해저 동굴을 탐사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도 보면 중간에서 동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이들의 어떤 그런 느낌 해서 초반의 느낌은 이제 구니스가 떠오르기도 하는. 저는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그 영화가 계속 떠올랐어요. 보면서 그 멈춰진 시간 안에서 계속 하루를 살고 강동원 씨도 이 안에서 멈춰진 시간 안에 혼자서 살고 있고 네. 그 영화 우리가 다뤘던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생각났네요. 네, 사실 영화 속에서 어떤 판타지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건 스포일러가 전혀 아니잖아요. 이미 뭐 장면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었고 네. 사실 판타지 영화에서 판타지 세계를 어떻게 그 존재하지 않는 시공간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뭐 인상적인 부분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멈춰버린 그 시간들이 표현이 잘 된 거예요. 너무 특히 뭐 이렇게 물 같은 게 흐르다가 멈추고 맞습니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막 비누 이렇게 조각 팍 날리는데 뭐가 이렇게 물건을 던지면 거기서 멈춰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진짜 판타지스럽고 예쁘다. 영상이 예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실패하게 되면 더군다나 이 영화는 굉장히 미스 페레그린 같은 영화랑 달리 미스 페레그린은 대놓고 판타지고 그 판타지 톤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이는데 이 영화는 굉장히 사실적인 맥락에서 아까처럼 시작을 하고 중간에 판타지 세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연결이 잘 맞지 않으면 영화가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인상적인 부분
확실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 판타지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마침내 돌아오게 될 때 그 마침내 돌아오는 것을 시각으로 묘사하지 않고 소리로 묘사하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바닷가라서 바닷가에서 이제 시간이 다시 이 원래의 시간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보면 소리라는 것도 시간이 정말 거의 정지에 가깝게 되어 있으면 소리가 안 들리겠구나.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세계를 이렇게 정지된 세계를 고요한 세계를 묘사하다가 그것이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파도 소리, 새 소리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그거 자체는 신기하지 않은데 그 세계를 어떻게 영화의 디테일로 설득해내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몇몇 부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었죠. 자, 이제 파트 2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네.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영화를 보시면 초반 장면들을 먼저 일단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초반은 굉장히 사실은 리얼하게 시작하죠. 네. 마치 무슨 사건 보도 스릴러 영화처럼 급박하게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산에 가서 실종되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한 아이만 돌아오게 되죠. 그 유일한 여자아이였었고 걔만 생존자인데 그거 자체를 남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을 보도에 가깝게 설명해서 영화는 굉장히 시작 자체는 리얼하게 시작한다. 그러다가 이제 판타지로 넘어가죠. 초반은 그 아이들의 풋풋한 사랑 얘기를 다루는 그런 전형적인 영화처럼 보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랑의 기본 조건은 둘 다 너무 외로운 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사실 제일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수린이가 이렇게 와서 이 성민이가 보육원에 있잖아요. 아버지가 사실상 아이를 버리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축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수린이가 지나가게 되죠. 근데 일부러 이렇게 아마 늦은 오후 같은 데 찍은 것 같고 그래서 그림자가 길게 일부러 이렇게 되어 있는 장면에 세팅이 되어 있고 그 프레임 안으로 축구공이 그림자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소년이 그림자 안으로 들어와서 축구공을 짚다가 올려다보게 되죠. 이런 장면 같은 것은 말하자면 혼자 외롭게 자기밖에 없는 소녀의 외로움 속으로 소년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 소년도 역시 굉장히 외로운 아이인 거죠. 그런 면에서 초반부터 이 아이들의 만남은 당연히 10대 초반에 강렬하게 끌리는 서로에게 풋풋한 그런 첫사랑이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외로움에서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장면 좋았어요. 저도 그쵸? 생각나네요. 네. 그리고 이 초반에 그 세상으로부터 이제 그런 대사도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곳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 너무 가고 싶어 하는 수린이라는 아이의 어떤 마음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 같은데 뭐 별거 다 하잖아요. 무슨 접신하는 것도 막 해보기도 네, 하고. 네, 네. 근데 초반의 설정 중에 그냥 지나가기 쉽지만 굉장히 흥미진진해 보이는 설정 중에 하나가 본인이 만들어낸 그런 그 정보를 늘어놓은 블로그의 세계를 본인은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초반에는요. 수리는 안 믿어요. 근데 평상시에 그런 세계가 있는 것도 몰랐던 성민이는 그것을 보고 자기가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네가 안 봐서 그렇지 진짜 그런 게 있어라고 그 세계를 믿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를 오히려 자기보다 더 많이 믿어주는 친구인데 초반에는 그런 친구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수린이가 안 믿어요. 근데 이 얘기는 뒤에 가서 역전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성민이가 어떤 거대한 비밀을 갖고 돌아왔을 때 이번에는 수린이가 그걸 믿어주는 세상에 단 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초반의 설정이 사실은 후반의 설정들을 염두에 둔 복선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참, 그러네요, 정말. 네. 네, 이렇게 해서 뭐 사실 그 두 외로운 소년, 소녀가 표적이 어떻게 보면 우정이기도 하고 또 첫사랑이기도 하고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둘이 또 인상 깊었던 게 여자친구가 만든 암호 같은 책에, 거로 네. 둘이 대화를 막 나누잖아요. 네네. 수린아, 그때 이상한 일이 생겼어.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해보신 적? 저도 그 정도까지는 없는데 네. 쪽지 같은 거에다가 각자 캐릭터들 만들어가지고 막 서로 막 별명도 너는 진순이 나는 지돌이 막 이렇게 지어주고 네네. 아, 그 서로만 아는. 지돌이가 네. 거기서 나오는? 예, 지돌이. 그때부터 지돌이었습니다. 네. 아, 네. 이제 이해가 되는. 우리끼리만 아는 어떤 그런 암호들이나 별명들 그런 게 되게 특별하잖아요. 그때에는. 아우, 낭만이 이렇게 없죠. 진짜 소녀 하셨네요. 지금도 소녀였어요. 소녀지만. 지금도 소녀였지만 물론 그렇지만, 그때는 네. 내가 수린이었어요. 수린이. 네. 수린이가 나였고. 성민이는 어디 갔을까? 아직도 멈춰진 시간에 살고 있대요. 네. 네. 내 성민이는 임종 직전에나 나올런지 언제 나올 거니 성민아. 네. 성민이 애가 참 못됐어요. 그렇죠? 네. 네. 아, 참. 자, 근데 이게 뭔가 풋풋한 사랑 얘기할 때 한국 영화에서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화 끈 풀어지는 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뭐 번지 점프를 하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영화들이 있었는데 꼭 이렇게 운동화끈을 이렇게 묶어주면서 뭔가 두 사람의 삐리링 이런 느낌? 그런 것이 영화에서 항상 묘사가 되죠. 내가 거기서 이제 잘 안 됐나 봐. 나는 항상 옛날에 찍찍이를 신고 다녔거든요. 찍찍이 아세요? 찍찍이? 벨크로라고 그러죠. 벨크로. 네, 찍찍이 네. 신고 다녀서 나는 그게 풀릴 일이 없었어요. 나는 그게 항상 완벽했네. 조금 약간 허술하고 그래야 그게 이거 좀 풀린다고 하더라도 성민이가 와서 찍찍이 떨어졌네 찍 이럴 수는 없잖아요. 로맨틱하지가 않으니까. 찍찍이를 신고 다녀가지고 네. 거기서 약간 차고 신발을 네. 제가 오늘 찍찍이를 신고 찍찍이를 신고 될 일도 안 되네. 아니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다니시는군요. 네, 요새는 요 끈에 집착합니다. 아, 네. 이렇게 옛날에 네. 벨크로 벨크로? 그걸 네, 신고 네. 다녀가지고요. 그랬어. 아, 참 그런 묘한 감정이 있어요. 끈 분명히 있습니다. 묶어주는 거. 네, 그것뿐만 아니라 되게 화면도 약간 좀 뽀사시하게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 비밀 아지트도 그 둘만이 알고 있는 어떤 공간 이런 것들도 되게 예쁘게 만드셨더라고요. 폐가긴 하지만 그 넝쿨들이 이렇게 막 자라면서 그 집이 좀 예뻤어요. 제가 네. 보기에는. 맞아요. 폐가이면서 애초에 설정 자체가 누군가가 공방으로 썼던 곳인 것 같고 그런 어떤 예술적인 분위기가 남아있는 그런 장소로 이제 미술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영화에서 실제로 필터 촬영을 많이 해서 화면 자체를 약간 수채화처럼 보이게 네. 색감이라든지 숲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런 걸 담을 때 영화의 색감 자체를 좀 더 동화적으로 만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세상이 믿어주지 않는 둘만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그런 아이들인 셈인데 이럴 때 영화들은 항상 그 두 아이들이 비밀 아지트 같은 곳이 반드시 나오죠. 여고괴담 같은 데면 학교 옥상이라던가 뭐 계단 밑에 뒤에 약간 움푹 들어간 곳이라거나 최근에 비밀은 없다에도 그런 공간이 있었죠. 어쨌건 이 아이들은 사실은 지금 여기가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고 적응도 안 되고 마음 들 곳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다른 그런 세계, 다른 시공간, 다른 관계를 꿈꾸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판타지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운 감정은 사실은 판타지랑 가장 잘 연결되는 감정이다. 왜냐하면 이 외로운 세상에서 벗어나서 뭔가 그러지 않은 세상을 꿈꾸니까. 그 대표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영화들로 떠오르는 게 나니아 연대기, 판의 미로 이런 작품들인데요. 나니아 연대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상황에서 도시에서 시골로 가면 조금 더 안전하니까 그렇게 해서 피신하게 되는데 거기서 겪는 일이죠. 옷장 뒤에서 겪는 일이고 판의 미로는 스페인 내전 얘기입니다. 스페인 내전에서 너무 끔찍한 일들이 겪으니까 이 소녀가 판타지의 세계 속으로 사실상 도피를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 영화 속에서의 판타지의 맥락은 사실은 그렇게도 보인다는 거죠. 두 외로운 소년 소녀가 둘만의 어떤 시공간을 꿈꾸고 둘만의 이야기를 꿈꾸는 과정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처럼 보여서 그런 부분이 또 흥미가 있었고 저는 이제 이런 영화들에서 뭐 기억상실증,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시간이 변형되는 뭐 타임 패러독스를 다룬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돌아왔을 때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를 존재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좀 약간 슬프게 느껴진 건 돌아와서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게 되냐면 처음에는 메모들을 쫙 남기게 돼.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왜냐하면 너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수린이가 혼자 딱 읽어보고 나서 아 진짜 성민이가 갑자기 나이가 든 남자가 맞구나라고 믿고 이성적으로 믿고 일단 숲으로 찾아가게 돼서 다시 만나게 될 때 다 읽었어요라고 존댓말을 했다가 팔에 상처를 보죠. 그 오른팔 상처가 자기 얼굴을 조각해 주다가 떨어지니까 꺼내다가 생긴 상처거든요. 자기 때문에 난 상처였어요. 그렇죠. 그걸 딱 보는 순간 성민이란 걸 많은 걸 알면서 바로 반말로 눈물을 펑펑 쏟게 되죠. 그런 게 그러니까 상처로 알아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성민이가 나중에 보육원에 갑니다. 보육원에 가서 보통 엄마라고 부르는 보육원 교사한테 내가 성민이가 맞다라는 걸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옛날에 교실 유리창 깬 게 근호가 아니라 나였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존재 증명을 상처 아니면 자기가 했던 실수 이런 걸로 자기 존재 증명을 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아이의 어떤 그 외로움, 슬픔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좀 뭉클한 면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파트 2의 핵심 시간 취향 저격 무비 속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이 색깔들인데 이 영화 안에서도 파란색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제가 또 오늘 그래서 파란색을 입었습니다. 네. 파란색이요? 네. 아이고. 이렇게 또 갖다 붙이기도 하면서 네. 영화 속 장면, 대사, 연출, 배우 연기 등등등 가려진 시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선 씨에게 어떤 것이었나요? 라고 다다다님께서 저라고 딱. 아니 이건 제가 넣어서 읽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무비 속 질문할 때 저한테도 좀 물어봐 주세요. 아니, 이동진 이거 지선 씨한테 평론가님 물어본 생각은요? 거예요. 이러면서 동진 평론가님한테만 너무 아니요. 의지하시는데 네. 지선 씨 생각은 어땠냐 해서 내가 했네. 지선 씨 생각은 그건 이제 제가 무섭네요. 첨언해서 궁금해서 가려진 시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는 영상이었어요. 영상의 영상. 톤? 네, 영상. 멈춰진 시간 속에서 그 바다 장면. 그게 또 약간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해서 네, 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이제 파트 3에서 네.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저는 아역 배우들의 연기. 강동원 씨도 너무 좋았지만 영화에서는 결국 보고 나면 이제 신은수 양을 포함한 영화의 아역 배우들의 연기들이 참 좋아서 저런 배우들이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에 영화 지금 어떨까 이런 생각들 자꾸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예, 네. 노란 거 한번 가볼까요? 네. 장민규 님이요. 강동원이 올해 정말 열일했는데요. 어느 캐릭터가 가장 매력 있었던 것 같나요? 하셨어요. 네. 저는 강동원 씨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는 다 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뭐 직업이 직업이니까. 근데 사실 강동원 씨를 많은 분들이 잘 많이 안 봤던 데뷔작이 있어요. 그녀를 믿지 마세요라는 약사로 나온 그런 그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강동원 씨는 일부러 약간 시골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동원의 살짝 외모로만 따지면 흑역사처럼 보이는데 그 영화를 많이 못 보셨으니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고 그 강동원 씨 외모가 워낙 탁월하지만 최고는 제가 볼 땐 군도 아니었나 싶어요. 외모로만 따지면 군도에서 그 상투머리가 딱 잘라지는 순간 머리를 탁 있죠. 그 긴 머리를 풀어했을 때 야, 저 미모는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처럼 저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강동원 씨는 사극 분장을 해도 아니면 머리가 길어도 근데 다 어울리잖아요. 근데 정말 멋있다라고 느낀 게 늑대의 역에서 저는 아, 그건 이제 대놓고 강동원의 야! 그 미모를 착취한 영화죠. 야 봐라 너네 한번 홀려봐라 그런 지점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홀렸어. 네. 저는 그게 생각이 나네요. 아무래도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패러디가 되고 있는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우산 속. 우산 네. 제껴지는 그 장면. 네. 그 장면은 잊혀지지가 않네요. 네. 네, 우산 제껴지는 장면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을 거론하자면 강동원 씨 영화 중에서는 강동원 씨가 어떤 감성 같은 걸 연기할 때 굉장히 이 곡진하게 연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행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서 사형수로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감정 연기 같은 것도 아, 저분이 참 배우로도 참 감정 연기를 굉장히 섬세하고 깊게 잘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작품이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걸 해볼까요? 진구 이 씨가 아주 긴 질문해 주셨네요. 네. 네. 엄태화 감독은 이번 영화를 찍게 된 시작점에 대해서 바다를 배경으로 성인 남자와 한 소녀가 나란히 서 있는 그림 한 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사진 한 장이나 구절 등에서 이야기가 시작된 작품들이 은근 많이 있는데요. 평론가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작품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네. 여기 있죠. 네. 이건 이제 이 영화 속 장면이죠. 네. 저 장면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클라이맥스이기도 하고 장면 의미는 이제 나중에 설명해야 될 것 같고요. 스포일러 때문에. 사실 감독들이 많은 경우 어떤 특정한 하나의 그림, 이미지 이런 걸 상상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 그림을 보면서 저는 사실 딥 임팩트라는 어떻게 보면 뭐 SF 영화죠? 네. 해성 충돌을 다룬. 거기서 티아 레오니라는 그 여배우가 여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아버지랑 원래 사이가 안 좋죠. 근데 화해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해성과 충돌해서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는 순간 두 손을 꽉 잡고 아버지랑 바다를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롱쇼트로 찍혔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뭐 그 그림은 아니겠지만 이 엄태화 감독님이 아마 그런 어떤 비슷한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상상했다고 그러죠. 왜 성인 남자와 소녀가 저렇게 네. 다정하게 손을 잡고 바다를 보고 있을까? 그래서 거기서 시작했다라고 하시죠. 네, 맞아요. 여기 이렇게 글이 또 있는데 이게 되게 멋있네요. 엄태화 감독님이 이 이야기가. 네. 처음엔 친구였지만 남자만 어떤 일로 인해 나이를 먹었고 그렇게 둘은 저 그림처럼 어른과 소녀의 모습으로 바다를 보고 서 있는 것은 아닐까. 가려진 시간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네. 엄태화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멋지네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것이 심지어는 한 감독의 세계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떠오르는 건 김태용 감독 이야기를 하면 김태용 감독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뭔가 하면 아주 밝은데 쨍쨍 그렇게 햇살이 눈부시게 서 있는데 한 여자가 서서 우는 모습. 그런 이미지가 김태용의 감독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고괴담 2를 보시면 영화의 마지막에 김규리가 이렇게 옥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문을 열면 햇살이 막 쏟아지면서 이렇게 눈부셔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가족의 탄생에도 그런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는 공효진 씨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감독들을 사로잡는 어떤 핵심적인 이미지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김태용 감독은 그것이 보통 슬프다 그러면 햇살이 쨍쨍 내려비치는데 거기서 한 여자가 서서 울고 있다라는 것이
뭔가 상상력을 막 자극시켜주는 거죠. 감독님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핵심 이미지들이 또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네. 영화 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그런 재밌을 것들 것 같아요. 찾으면서. 네. 네. 자, 그럼 파트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 시작합니다. 네. 스포일러입니다. 네. 하세요. 네. 아니, 이거 뭐, 네, 이거 의자 뺏기 놀이도 아니고 참, 네. 어때요? 소리는 삐어, 삐어, 삐어. 네. 저는 이런 게 이렇게 네. 좋아요. 네. 자, 파트 3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 뒤에 얘기까지 다 포함해서 결말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얘기를 다 해보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소재가 워낙 특이하고 독특한 영화이기 때문에 저 결말을 과연 어떻게 냈을까 궁금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먼저 결말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렇게 첨언하고 싶은 건 이 영화에서 참 그러니까 작게 묘사가 됐는데 참 좋았던 거 먼저 하나 이야기를 해보면 네. 사실 이 양쪽이 서로 대결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년 소녀가 믿는 어떤 판타지의 세계가 있고 그게 허무맹랑하다고 안 믿으면서 이 남자를 체포하려고 하는 경찰이라든지 뭐 아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이럴 때 이쪽을 나쁘게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안 그래요. 특히 이제 영화에서 그 김희원 씨가 맡았던 아빠 역할인데 이 아빠가 영화에서는 사실은 아빠는 아빠인데 의붓 아빠고 근데 재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관성적으로 저럴 때 예를 들면 학대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왜냐하면 그런 영화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김희원 씨에 대한 너무 죄송하지만 이미지가 악역을 너무 많이 하셔서 나쁜 역할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영화에서 그렇지 않죠. 중간에 딱 한 번 좀 이렇게 방에다 대고 못질을 하는 좀 너무 심한 행동을 하는 거를 제외하면 그 아빠가 놓여있는 처지에서는 어쨌건 아이를 경제적으로 제대로 부양을 하려고 하고 아이는 단단히 마음을 닫아 걸었는데 거기 좀 다가가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아빠의 노력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잘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맞아요. 그 캐릭터를 묘사한 도균이라는 캐릭터를 묘사한 게 참 괜찮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맨 마지막에 라면 끓여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럴 때 처음으로 아빠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때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굉장히 지금 동감을 합니다. 네네. 저도 그런 것들이 안 나와서 좋았어요. 왜냐면 이런 영화들 보면은 너무 막 많으니까. 예를 네. 들어 뭐 늑대소년 같은 영화 보면은 막 악역이 있잖아요. 유연석 씨 같은 경우에 막 맞아요. 나쁘게 막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고구마 먹은 것 같이 막 답답함이 막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특별히 나쁜 사람이 없고 막 네. 둘을 막 오해하고 쫓는 것뿐이지 막 나쁘게 막 하려고 막 구렁텅이에 집어넣으려고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막 답답하고 막 짜증나고 이런 게 없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영화 되게 특이하다라고 느꼈던 지점이 바로 거기였는데 이게 또 통했네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걸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집에서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묘사를 해버리면 그건 10대의 고유의 특성이 아니라 그 집에서 그 아버지나 엄마가 학대를 했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 느낌으로는 10대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세상과 불화하는 지점이 있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영화는 다른 것으로 물타기를 하지 않았다. 장르적으로.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좋게 보인 감동적인 부분이었고요. 네. 고맙습니다. 라면. 그리고 이게 스포일러 부분에서 얘기하신 게 맞아요. 또 네. 우리 희원 씨가 나쁜 역할이 아니다. 이게 또 스포일러예요. 그렇습니다. 네. 캐스팅하는 순간부터 사실 악역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얘기가 뭐 엄태하 감독 스스로도 인터뷰나 이런 데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믿음에 관한 이야기다. 정말 그렇죠. 하나는 소년이 겪고 와서 성인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믿어주잖아요. 그 신은수 양이 연기하는 수린이라는 캐릭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도 내가 말하는 세계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 그게 이제 사랑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건 당연히 믿음에 관한 얘기지만 사랑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고 또 뭐 아까 파트 저희가 원투에서 말한 것처럼 둘만이 아는 어떤 세계를 공유한다는 느낌. 근데 둘만이 아는 세계라는 건 결국 이야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후반부에서 집중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믿음 이꼬르 사랑이죠. 맞아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후반부를 보면서 결정적으로 생각나는 완전히 다른 영화지만 데이비 핀처의 작년에 나온 영화가 있죠. 나를 찾아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나를 찾아줘요? 네네. 오,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네. 근데 나를 찾아줘가 가만히 그 내러티브를 따져보면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 아내가 말하는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남편을 비롯한 다른 쪽에서 말하는 이야기인데 이 두 이야기가 대중을 상대로 해서 경쟁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구도를 갖고 있는데 이 영화는 사실상 그런 부분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권혜호 씨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얘기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한 얘기를 들려주마 하면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된 거 아니니? 그러면서 지어낸 얘기 같지? 지어낸 얘기 맞아. 그렇지만 내 얘기가 더 그럴듯하지 않니?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럴듯하게 들린다고 그게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 두 이야기가 사실상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이쪽 이야기는 사실상 이 소년과 소녀 두 사람만 믿는 세계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이야기들 사이의 끼리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인상적으로 펼쳐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나를 찾아줘랑 네. 또 이 영화랑 비슷한 지점을 찾아내시다니. 네. 뭐 제목이 나를 찾아주니까 네. 그런 부분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새로운 판타지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걸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거기서 그럴 것이다 싶은 것들이 부분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대표적으로 영화 속에서 뭔가를 가지고 시간에 전혀 다른 세계로 떠나게 되는데 그걸 뭔가 소품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영화에서 택한 건 알이잖아요. 알 속에 담긴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적인 부분이 있고 동굴도 마찬가지예요. 동굴 그러면 또 극 중에서 또 죽는 아이가 있잖아요. 나중에. 근데 아이가 죽을 때 태아처럼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죽잖아요. 재우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가 시작을 보면 바깥에서 이쪽으로 배를 타고 섬에 도착해서 시작하고 끝나게 되면 중학교 1학년이 돼서 배를 타고 떠나면서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물로 들어와서 물로 나가면서 끝나고 시작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구조는 인물의 성장을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차용하는 그런 구조예요. 왜냐하면 물이 갖고 있는 어떤 신화적인 상징들이 있고 세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알이라든지 동굴이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징들을 갖고 와서 사람들이 그걸 시각적으로 보게 하고 그것을 어떤 플롯을 짜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영화 한 편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서도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 여기서 이제 또 엄태구 씨가 나오잖아요. 엄태구 씨, 네. 엄태구 씨 얘기를 하나도 안 했죠. 안 했네요. 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고 태식의 어른이 되었을 때의 모습도 나오게 되는데 엄태와 엄태구 이 두 형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유승환, 유승범 형제를 우리가 떠올리게 하죠. 또 유승범 씨도 굉장히 강한 성격 연기를 하는데 엄태구 씨도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이 형제의 영화계의 어떤 다른 영역에서 활약이 앞으로 어떨까 이걸 또 기대하게 하죠. 저는 근데 그 태식이란 친구가 크면은 엄태구 씨가 나올지 모르고 이홍기 씨 될 줄 알았어요. 그 태식이의 어린 시절이 이홍기 씨는 아시죠? 이용재 누구예요? 네. FT 아일랜드 보컬. 모른다. 연기도 몇 번 했는데 네네. 네. 이용기 씨랑 되게 닮았어요. 우리 태식이 역할한 김단율이란 아역 배우 친구가 그래서 네, 많이 이렇게 강하게 변해가지고 네. 뭔 말이 안 통하네요. 뭐 알아야지. 네,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용기 씨. 이용기 씨. 네, 알겠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에 클라이맥스에서 이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데 그때 아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서 소녀를 살려주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를 끝까지 보시면 소녀만 살려준 게 아니에요. 반장까지도 살려주게 되죠. 근데 그 장면에서 영화에서는 자세히 묘사가 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엑스맨의 퀵실버예요. 퀵실버 아세요? 퀵실버요? 모르잖아. 네. 이홍기는 알고 퀵실버 모르지? 퀵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빠르겠죠 뭐. 빠르니까 퀵실버겠죠. 아 역시 훌륭하십니다. 순간이동하는 친구인가? 네, 네. 빠르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저희는 뭐 이홍기와 퀵실버를 한번 퉁치는 걸로 근데 1대1 네. 하나 확실한 거는 네. 이홍기 씨를 모르는 이동진 씨에 대한 파장이 더 클 겁니다. 에이, 이히. 유명하신 분이죠? 네. 자 이제 이 영화가 뭐 충분히 좋은 부분들은 뭐 내내 설명했으니까 네. 아쉬운 부분도 있잖아요. 네, 말씀드려야죠. 그렇죠. 아쉬운. 일단 이런 영화를 한국 영화에서 별로 본 적이 없고 저는 스토리라인도 명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엔딩도 그렇고 그런 큰 설정, 큰 기획은 굉장히 신선한데 그들 채우는 내부의 어떤 작은 아이디어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저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소년과 소녀가 만났다. 근데 서로 사랑을 느낀다. 그걸 어떻게 묘사할까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머리카락을 잘라준다든지 아니면 산에서 갑자기 오게 되면 옷을 패션쇼 하듯이 계속 갈아주면서 그렇게 여러 옷을 입을 때 항상 또 영화에서는 약간 점프컷식으로 해가지고 몽타주로 꼭 묘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네. 그것도 역시 똑같이 한다든지. 그리고 두 사람이 외롭게 자기들의 아지트에서 그 테라스에서 발을 이렇게 내놓고 매달려 있을 때 그것을 뒤에서 이렇게 다리만 보여줘가지고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대표적으로 장화홍련 같은 영화가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영화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작은 세세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화의 설정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일단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영화가 초반에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강동원 씨가 돌아오고 나서부터 영화의 동력이 떨어지는 느낌. 근데 이건 배우의 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강동원 씨는 제 몫을 한 것 같고 이런 얘기입니다. 초반에 한 3, 40분은 애초에 시작 자체가 마치 무슨 정말 이 거대한 미스터리에서 네. 그 소녀의 역할은 무엇이란 말인가. 네네네. 돌아온 그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래서 완전히 미스터리로 추동하는 첫 시작부터 약간 그렇습니다. 좀 스릴러적으로. 막 사람을 긴장되게 해요. 네네. 이 이야기는 막 그러면서 책에 서문이 탁 나오면서 그렇죠. 네네. 그런 구조를 통해서 초반에 아이들이 나올 때에 가장 강력한 거는 사실은 미스터리가 추동하는 스릴러적인 어떤 아이디어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강동원 씨가 딱 나오게 되죠. 중반부터. 나오게 되면 그때 있었던 일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노트로 쫙 설명을 하면 그것이 일종의 플래시백 형태로 쫙 펼쳐지죠.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발견되고 나면 두 사람끼리 이제 우리 둘만 믿는 세계가 있다. 이 이야기가 있다는 상황에서 경찰을 비롯한 사람들이 쫓아오면 이제 그걸 도망 다니는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영화가 사실상 새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그렇게 강력하게 미스터리를 밀어붙였는데 이 미스터리를 강동원 씨가 나오는 순간 사실상 배우의 캐스팅 때문에 혹은 영화의 톤 때문에 미스터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강동원은 사실은 가짜였고 이런 의심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영화가 그렇게 안 들라고 사실은 만들었어요. 맞아요. 톤을. 초반에 그렇게 세게 미스터리 동력으로 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비밀은 하나도 안 궁금해지고 중반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 두 소년 소녀 사이의 어떤 감정, 그 다음에 쫓기는 어떤 그런 서스펜스에 관한 부분들인데 일단 후반부의 서스펜스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잡힐까 말까 막 초조하고 그것이 그 과정에서 펼쳐지는 뭐 액션이라든지 이런 고리들이 영화에서 그다지 재미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에서 제일 상대적으로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닌가. 지구를 지켜라 같은 탁월한 영화도 보시게 되면 거기서 형사가 추적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만 좀 이상하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너무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경찰들이 나와서 그것이 추적하는 과정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될 때 좀 이상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영화는 어쨌건 초반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미스터리를 동력으로 삼아놓고 근데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그 미스터리를 스스로 포기하죠. 한 40분 만에 여태까지 썼던 발전기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감정이나 아니면 수사극으로 펼치는데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그렇죠.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렇죠. 네, 아주 중점적으로.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한참 설명한 그런 감독의 명확한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하는 두 이야기라든지 이야기는 결국 믿음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 이런 얘기들이 후반부에서 집중적으로 대사를 통해서 나오면서 굉장히 관념적으로 펼쳐진다. 라는 측면에서 이 초반에 아이들 세계가 나올 때 그 흥미진진했던 것이 뒤에 가게 되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시나리오가 더 떠오르는 것 같은 영화 자체가 아니라 그런 느낌들을 줘서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뭐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명대사. 오늘은 뭐 문장으로 적어주실 거죠? 그럼요. 크르르르 뭐 이런 거 없어요? 아닙니다. 알깨지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완벽한 문장입니다. 네. 네, 완벽한 문장입니다. 얼굴에 그 몰입의 정도가 네. 네. 가려진 시간에 명대사 이겁니다. 이거 이거 스폰지밥 아니에요? 해석해주세요. 네, 저도 암호로 썼습니다. 네. 네. 이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뭐 동조를 하고 싶은데 이홍기보다 더 모르겠어요. 어떻게? 네. 퀵실버가 될 수도 없고 이거 설명해 주세요. 어린 성민이 수린이랑 이야기하면서 나 아빠가 보육원에 두고 가면서 해줬던 얘기가 뭔 줄 알아? 너는 어디 내놔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겁니다. 그렇게 네, 얘기하죠. 넌 어디 내놔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영화의 특징을 한번 이렇게 특징이 암호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특징 살려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잘 살 수 있는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그 상징으로서 스폰지밥을 쓰신. 네. 네, 넌 어디 내놔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그냥 저는 너무 슬프지? 네, 슬프게도 들렸고요. 네. 그 말이 그냥 성민이가 멈춰버린 시간에 사실 두 번이나 그 멈춰버린 시간에 갇혀버리잖아요. 그쵸. 완전 중년이 돼서 다시 나타나는데 네. 그 멈춰버린 시간 속에 외롭게 살면서 나를 믿어주는 수린이도 있었지만 어디 가서도 너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 말도 조금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그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가 되게 그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밝고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네. 이러한 말들을 아빠가 해줬던 마지막 말들을 계속 되뇌이면서 아이가 그렇게 된 건 아닐까 싶어서
보면서 그냥 마음이 좀 좀 뭉클하네요. 아프더라고요. 네. 제가 뽑아본 오늘의 명대사였습니다. 네. 좋은 얘기 한껏 하다가 또 마지막에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아쉬운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네. 더욱더 궁금해지네요. 이 네. 가려진 시간에 별점 가려진 별점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자, 별점은 3개입니다. 3개입니다. 네. 책이 뭐 안정적인 나쁘지 장점이 않죠. 많은 네. 장점이 많은 영화들이고요. 이 영화는 사실 가려진 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영화 싫어할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가려진 시간의 별점 3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네. 여기에는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연말이 다가와서 사실은 다 여기 쟁쟁한 영화들 그동안 많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뭐 전혀 아니고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어이구, 닥터 스트레인지가 근데 여기 있네요. 네. 오. 로스트 인더스트도 여기 있고 제가 잠깐 자유리를 비운 비운 자리에 상위권으로 왜냐면 여기 다 제가 했던 상위권 다 제가 했던 거였는데 그랬네요. 5위 안에 여기 다 지선 씨가 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기 다 제가 했던 건데 그럼 뭐 저랑은 이렇게 싸우시고 뭐 아닙니다, 딴 데서는 막 우동 퍼플이라고 해서 굉장히 우애 좋게 지내시더라고요. 뭐 네, 아주 막 질투 이거 났습니다. 다 연기예요. 네, 저희도 뭐 커플 이름 하나만 지어주십시오, 여러분들. 네네. 같이 좀 연관 검색어 사이로 좀 엮어주십시오. 네네. 네. 감사드리고요. 가려진 시간을 저희는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저희를 살립니다.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세요. 구독.